알고 보니 그 당일에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 달에 군 인사 진급 서류가 거기에 이제 평판 등이 담겨 있는 자료를 분실했다. 그래서 의원 면직된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당일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난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시점입니다. 시점이요? 바로 2017년 9월 달에는 군 인사 진급자들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바로 그 심사 대상자들을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추천한 인사를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만난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배석한 인사입니다. 네. 누가 배석하냐면 행정관만 나간 게 아니라 군에 있다가 국가안보실로 파견 나온 대령이 같이 동행합니다. 대령이면은 장성 진급 대상자 아닌가요? 바로 그 진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점과 대상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제 해명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급 그 대상자들이 담겨 있는 서류를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담배를 피우려고 주차해놓고 나와 담배를 피우다가 거기서 그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조차도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그 말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시점. 지금 군 장성 진급자들이 심사하는 시기였고 거기에 배석한 사람이 또 장성 진급 대상자가 포함이 돼 있었다.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만난 장소입니다.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그렇죠. 만난 장소가 바로 국방부 앞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만났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을 만나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본관 청사도 아니고 자 국방부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간첩이 내려왔다면 네. 국방부 카페에 있으면 군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렇게 중요한 자료면은 국방부 내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있을 텐데 그 밖에서 만났다는 자체 장소도 좀 부적절하네요. 더군다나 인사와 관련된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장성으로 승진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시간도 20분이에요. 20분이면 음료 주문하고 만나서 뭐 좀 몇 마디 나누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왜 이루어졌는가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이 행정관이 사실은 뭐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다가 그 변호사를 곧 뗀 바로 이제 30살 중반에 되는 바로 이제 어쩌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의 어떤 전혀 내부적인 인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직접 만났고 거기에 배석한 사람은 승진 대상자였다. 네. 자, 그러면 이 모임 자체가 보면 이게 뭔가 어떤 인사와 관련된 논의, 근데 문제는 이 행정관이 들고 갔던 자료가 진급 대상자에 관련된 자료를 들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가 지적이 되자 청와대에서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청와대에서는 뭐 행정관이 그 육군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행정관도 비서고 수석도 비서고 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저 자체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이 뭐 육군 참모총장 만날 수도 있고. 일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상황을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의문점, 의혹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최초 보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최초 보도가 이루어졌나를 봤더니 이 자료가 과연 어떤 자료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정확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그 인적 사항에 대한 세밀한 어떤 평가 그런 것과 함께 기무사의 자료도 같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첫 대결. 일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첫 대결은 유시민 이사장의 압승으로 끝난 것 같아요. 압승이라고 봐야겠죠. 역시 유시민이다 이렇게 진보진에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뭐 한 사흘 만에 방송한 사흘 만에 조회수가 200만 건 넘어섰습니다. 구독자도 46만 건. 반면 홍준표 전 대표가 한 2주가 됐는데 조회수는 48만, 구독자는 절반 정도죠. 21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역시 유시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2달 동안 조회수가 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지금 방송에 비해서. 그 정도로 지금 진보 진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자를 여겼던 유튜브에서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아주 저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유시민 이사장의 선전 때문일까요?
홍 전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유튜브 진출 선언 친북 좌파들의 반상이다. 이게 직전이었어요. 네, 작전이고 이제 전형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많이 쓰는 그런 워딩들이잖아요. 네. 뭐 괴벨스 예전에 괴벨스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괴벨스는 오래 가지 않는다. 북한 조선중앙TV 같다. 국정홍보처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애써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그 유튜브를 좀 무시 전략을 그럴까요? 아니 뭐 라이벌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두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까? 적대적 공생관계. 둘은 분명히 이제 적대적입니다. 진영이 완전 다르잖아요. 보수와 진보. 네. 근데 공생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는 효과들. 예를 들면 그거 보세요. 아까 이제 저 구독자 수하고 네. 조회수 보면요. 구독자 수의 차이는 홍카콜라하고 유튜버가 알리려고 엄청 차이가 나요. 보세요. 네. 48만 대 204고 한 5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조회수는 구독자 수는 2배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유튜브가 압승이긴 한데 비율을 보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한 사람 반이 다 구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안 그래요. 그럼 저건 무슨 얘기냐? 도대체 유시민 이사장 뭘 하는 거야? 라고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과연 유시민 이사장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들어와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건 홍카콜라 처음에 시작할 때와 다르게 워낙 이제 언론에서도 홍카콜라 대 알릴레오 뭐 이 얘기를 하니 뭔가 이 약간의 그 상승 효과가 있으면서 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도 흥행에 성공은 아닌가. 그러면 네. 앞으로도 아마 저 두 사람의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는요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쉽게 보시면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보수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또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악어와 악어새처럼 어떻게 보면 대결이라기보다는 둘이 상승작용을 내는 공생관계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보수 쪽에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유튜브 방송이라고 표현들을 하면 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뭐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방송과 달리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시간 제한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어떤 평론가 분들이 그런 거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또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방송이나 매체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 방송에서도 많이 그랬기 네. 때문에 만약에 두 분이 공생관계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네. 홍 대표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이 많이 본다라고 하면 유시민 이사장 동의 못할 겁니다. 아마. 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대결은 단순히 유튜브 링 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선이죠. 즉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년 전에도 집권을 놓고 아웅다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카드로 돌리더라도 집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집권을 해서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저는 한나라당을 보면 집권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다는데 알겠는데 뭘 해보고 싶어서 내가 대답할 수 있어. 나는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저게 12년 전입니다. 12년. 강산이 한 번 바뀌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3번 바뀌었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여전히 12년 전에 했던 그 같은 무릎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면 운명하는 거죠. 요즘 제가 좀 핫하죠? 난감하죠. 안 되고 싶어요.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이현정 의원님, 네. 여전히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에는 안 나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그 의혹은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실 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라든지 네. 여러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정책 어려움이 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작가로 전업하고 방송인으로 이제 나서면서 나름대로 사실 예전 같으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바른 말을 하는데
참 지금 방송용으로 네네. 부족합니다만은 뭐 어떻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유시민 이사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근데 방송 활동하면서 굉장히 그 영역을 넓혔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박식하다는 것들, 또 네. 저서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인지도를 높였고, 그런 측면에 본다면 유 이사장 그만큼 자신의 어떤 그 몸집을 키웠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뭐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대선 주자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 지금 유튜브 대결은 결국 차기 대선에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 대결은 단순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전국 이슈에 대한 대결보다는 네. 결국 이제 차기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단초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자꾸 정부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네.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 어떤 면에서 본인이 넓혀놨던 그런 것들을 좀 좁히는 효과, 또 홍준표 전 대표도 확장성이 그렇게 없는 그런 상황에선 좀 단점도 보이고 있습니다.